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회귀와 분류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유연한 모델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이제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종종 블랙박스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잡한 구조로 인해서 예측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정확도가 다른 알고리즘들을 상회하기 때문에 매우 성공적인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이 이제 딥러닝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때에는 이 뉴럴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배우고 이 모델을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는 이 이름이 의미하듯이 이 생물학적인 신경망, 바이올로지컬 뉴럴 네트워크로부터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이 두뇌 안에 있는 이 신경망에서는 이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뉴런들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으로부터 이제 지식을 학습하게 됩니다. 뉴럴 네트워크는 이런 인간의 두뇌가 학습하는 방식을 모방하고자 하는 이제 여러 모델들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생물학자들, 많은 과학자들이 이 두뇌를 모방하기 위해서 여러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두뇌를 모방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 우리가 오늘 배울 이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여러 개의 인풋을 받아서 하나의 아웃풋을 내는 이 단위, 이 노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노드가 각각의 뉴런, 이 생물학적 뉴런을 모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인풋들을 받아서 아웃풋을 학습하게 하고 이러한 여러 개의 노드들이 이어져서 마치 뉴런이 이어져서 우리 뇌 안에 있는 신경망을 이루는 것처럼 이런 노드들이 병렬적으로 혹은 차례대로 이어져서 복잡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인공신경망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신경망은 이제 뒤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겠지만 훈련하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다른 알고리즘들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특히 이 뉴럴 네트워크는 이 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레이어의 크기가 더 많아질수록 훈련이 굉장히 어렵고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퍼셉트론 모델이 한 50년대쯤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여 년간은 잘 사용되지 않다가 이제 비교적 근래에 와서야 컴퓨팅 파워의 급격한 향상과 더불어서 이제 좋은 이제 수학적 기법들이 나와서 딥러닝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야에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딥러닝은 다루지 않고 이 딥러닝의 근간이 되는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인 이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MLP라고도 부르고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라고도 부르는 이 모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MLP 모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딥러닝 모델들도 배우고 싶다 하는 학생이 있으면 대학원 강의를 수강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은 이름 그대로 레이어가 여러 개 있는 신경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레이어에는 인풋 레이어, 그리고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가 있는데요. 이러한 레이어들이 차례로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레이어 안에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노드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때 이 인풋 레이어나 아웃풋 레이어는 모두 한 개씩, 그리고 히든 레이어, 그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 있는 이 히든 레이어는 여러 개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은 히든 레이어가 아예 없는 경우, 두 번째 그림은 히든 레이어가 한 개 있는 경우, 세 번째 그림은 히든 레이어가 두 개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히든 레이어를 더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히든 레이어 안에 있는 이런 노드의 숫자도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고요. 먼저 히든 레이어가 아예 없는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왼쪽 그림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만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이 아웃풋 레이어에 있는 이 노드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드는 인풋을 받아서 한 개의 출력값을 반환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풋들, 즉 이 노드는 인풋 x0, x1, x2, x3를 받는데 이 인풋들을 받아서 어떻게 아웃풋 값을 계산하냐면 이 연결되어 있는 이 인풋과 이 노드 사이에 이 연결되어 있는 이 링크마다, 이 연결된 부분마다 하나의 웨이트 값이 있다고 보고 이 웨이트와 이 인풋을 곱한 것의 서메이션을 통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모델은 W0 곱하기 X0 플러스 W1 X1 플러스 W2 X2 플러스 W3 X3가 되죠. 여기에서 바이어스를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이 값을 그대로 y 햇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대신에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에다가 함수를 이렇게 입혀서 어떤 함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 값으로 우리가 이 노드의 아웃풋을 출력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W들, 얘들은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할 때에는 코에피션트라고 불렀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컨벤셔널리 얘네들은 웨이트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인터셉트와 같은 이 B는 바이어스라고 부릅니다. 이제 히든 레이어가 한 개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든 레이어 안에 있는 이 각각의 노드들이 이 밑에 있는 이 식과 같이 이 링크들에 따른 웨이트들, 이 연결 하나하나마다 서로 다른 웨이트들이 부여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웨이트를 이용을 해서 인풋과 웨이트의 곱의 서메이션에다가 함수 g를 입힌 값으로 각각 이렇게 아웃풋을 내뱉게 됩니다. 인풋 x0에서 이 노드로 연결되는 이 링크의 웨이트 W00라고 할까요? 이 W00랑 그 다음에 X0에서 H1으로 가는 이 링크의 웨이트 W0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또 X0에서 H2로 가는 이 링크의 웨이트 WH2라고 합시다. 이 웨이트들이 다 각각의 연결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노드들은 서로 다른 아웃풋들을 출력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이 아웃풋 노드, 이 노드는 여기 이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이 히든 노드의 출력 값들, 이 값들을 인풋으로 해서 똑같은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MLP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아니면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같은 이 리니어 모델들의 제너럴라이제이션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낸 식에다가 함수를 입혀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또 한 번 이렇게 콤비네이션을 해주고, 레이어가 또 있는 경우에는 또 한 번 콤비네이션을 해주기 때문에 더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모델 웨이 아웃풋 y 햇을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다음의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인풋 레이어에 있는 이 값들을 벡터 x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x로부터 만들어지는 히든 레이어의 값들을 또 벡터로 나타내면은 x에서 이 중간 벡터로 가는 함수를 f1이라고 할 때 f1을 적용해서 나오는 벡터가 이제 히든 레이어, 첫 번째 히든 레이어의 값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이 레이어의 값들로 가게 하는 이 웨이트를 이용해서 함수 f2를 구성할 때 이 히든 레이어, 두 번째 히든 레이어의 값은 이 x로부터 시작했을 때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히든 레이어가 L-1이 있고, 이제 마지막에 아웃풋 레이어, L번째 레이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아웃풋으로부터 나오는 값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함수들이 중첩된 형태로 나타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레이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에는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가 있다라고 했었죠. 이 인풋 레이어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노드가 인풋의 한 개의 피처, 인풋의 한 개 엘리먼트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 노드로부터, 노드 한 개로부터 나오는 값들은 스칼라 값이 되는데요. 얘 하나하나가 이제 벡터가 아닌 스칼라 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벡터로 나타내어지는 이 인풋, D자음까지 있다 했을 때 이 인풋이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의 엘리먼트를 하나하나의 노드로 나타내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쓰면은 이 인풋 피처가 4개인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모델을 다음과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기 때문에 인풋 레이어에서의 노드의 개수는 데이터의 피처 개수와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아웃풋과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 타겟의 레이블, 즉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y 햇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획이
리그레션 문제였다면, 그렇다면은 이 y-hat은 이 실수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었다면 이 y-hat은 0 또는 1 이거나 아니면은 0부터 1 사이에 있는 어떤 수, 즉 확률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0부터 1 사이의 실수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 이렇게 한 개였다면 이렇게 한 개의 y-hat을 가지고 오게 될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데이터로부터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 마지막 y-hat에 나타내고자 하는 값이 여러 개였다면 아웃풀 레이어에 여러 개의 노드를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히든 레이어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히든 레이어의 역할은 이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이 식이 조금 더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복잡한 식 fx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든 레이어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히든 레이어 안에 있는 노드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복잡한 함수 fx를 최종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들이 이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이 노드 사이에 있는 이러한 연결들, 이 링크들은 각각의 이제 웨이트를 갖는다라고 했었죠. 이 웨이트들, 이 W들을 우리가 이 모델의 학습을 통해서 배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최적화를 통해서 코에피션트 W를 구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최적화를 통해서 여기 이 각각의 링크들이 나타내는 모든 웨이트, 이 모든 웨이트들과 각 노드들에서 더해지는 바이어스들, 이것들을 트레이닝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서는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우리가 배워야 하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히든 레이어가, 그럼 히든 레이어에서 어떻게 이 함수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지, 이 히든 레이어에서 어떻게 연산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첫 번째에 있는 레이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인풋 레이어 x를 이제 인풋으로 봤죠. 이러한 인풋 값들을 받아서 이제 계산을 해줄 건데, 그러니까 인풋들이 이렇게 x0부터 xd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 첫 번째 히든 레이어에서 이제 h0 노드부터 이제 hm 까지 있다고 할 때, 여기 중간에 있는 임의의 히든 노드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앞에서 이 각각의 웨이트를 이제 이 인풋의 인덱스와 이 다음 이 히든 노드 인덱스를 따라서 w0i, w1i, 땡땡땡, wdi라고 할 때 w0i x0 플러스 w1i x1 땡땡땡 해서 wdi xi로 이렇게 나타내고, 여기에다가 바이어스를 더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바이어스를 이제 i번째 히든 노드에 대한 바이어스니까 이 바이어스를 bi라고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중간에
이러한 인풋에 대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함수를 하나 이렇게 입혀준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노드들이 구해지는데요. 이 각각의 이 히든 노드들에 대해서 또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한꺼번에 이제 벡터 형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에 있는 안에 있는 부분부터 벡터 형식으로 나타내면은 이 W0i, W0i, WDi까지를 한꺼번에 벡터로 나타내면은 이 Wi라고 쓸 수가 있겠죠. Wi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i로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들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이 히든 레이어 안에서의 노드의 개수만큼. 그러면은 이것들이 이제 모여서 또 벡터를 이루게 되겠죠. Wi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1 부터 해서 히든 노드가 m개일 때 WM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 m이 될 것입니다. 그죠? 이거를 아예 이 벡터들을 모아서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고 이 매트릭스를 이제 W라고 이름을 지은 다음에 걔를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그리고 이 바이어스들을 묶어서 벡터 B로 이렇게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나오는 이 중간 단계의 값을 이 G라고 하는 벡터로 이제 표현을 하고 그 값을 방금 전에 봤던 수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 웨인 매트릭스 라지 W를 이용해서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벡터 B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이 어떤 함수를 적용을 해 줄 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중간 단계로 나온 이 G 벡터에다가 각각의 원소마다 계산이 되는 어떤 펑션 G를 입혀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주면은 이 히든 레이어 아웃풋 값들을 벡터로 나타낸 이 벡터 H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이 모든 히든 레이어마다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히든 레이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슈퍼스크립트로 1을 이렇게 각각 붙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히든 레이어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i번째 히든 레이어에서는 이제 어떠한 연산이 이루어지냐면 이 i번째 히든 레이어에서는 i-1번째 히든 레이어의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 값을 이제 인풋으로 받게 되겠죠. 그 값을 앞에서와 같은 노테이션으로 hi-1이라고 해볼게요. 이것을 이제 인풋으로 받는 거니까 우리 앞서서 봤던 그 식의 x 대신에 이 h 값을 hi-1을 이 벡터를 이렇게 넣어서 wi 이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이 h i-1 하고 더하기 벡터 bi를 해주면 이 i번째 히든 레이어의 중간 값들로 만들어진 벡터 gi가 나오게 되고요. 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에다가 다른 이 펑션 g를 또 입혀주면은 최종적으로 해당 i번째 히든 레이어의 이 노드 아웃풋들의 값들의 벡터인 hi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각각의 레이어마다 계산이 되는 이 웨이트와 이 바이어스, 이거는 모두 다 다른 값이에요. 그래서 이 WI, BI, W1, B1 얘네들이 모두 다 다른 값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배워야 되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파라미터 이 W와 B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레이어마다 해줘야 되니까 더욱더 복잡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각각의 이 히든 레이어의 아웃풋을 계산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함수를 적용을 해 주는데, 이 함수를 뭐로 두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모델이 얼마나 복잡해질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인공신경망에서 이러한 펑션 G들은 일반적으로 같은 함수를 써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쓰는지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함수들은 그리고 이 함수들은 넌 리니어한 함수들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우리가 액티베이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G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G를 이렇게 입혀주는 것을 액티베이션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럼 우리가 왜 이 각각의 히든 노드의 아웃풋 출력값을 계산을 할 때 이 G에서 그치지 않고 이 G에다가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입혀서 이렇게 계산을 해 주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듯이 이 히든 레이어에 있는 모든 노드들은 앞에 레이어에서 나온 그 아웃풋, 즉 이미 액티베이티드 되어 있는 그 H 값의 웨이티드 썸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썸에다가 다시 이제 액티베이션을 적용을 해 줍니다. 만약에 이 액티베이션이 없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처럼 G를 우리가 그 함수 G를 적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 형태로 만약에 이 H가 나온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레이어에서 이러한 H 값을 구하고, 그 다음 레이어에서 이러한 H 값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또 다시 또 다른 웨이트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 H 값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바이어스 벡터가 이렇게 더해진 형태로 두 번째 히든 레이어의 아웃풋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식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W 프라임 트랜스포즈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 프라임이 되는데요. 얘는 W 프라임 트랜스포즈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W 프라임 트랜스포즈 B 플러스 B 프라임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 부분을 다시 쓰면 W 곱하기 W 프라임에다가 트랜스포즈 X 플러스, 그리고 나머지를 묶어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 이것도 또 다른 이제 매트릭스 형태, 벡터 형태로 나타나지죠, 그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여기에 적용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인풋으로부터 이제 히든 레이어 하나를 거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든 레이어를 이렇게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히든 레이어, 두 번째 히든 레이어 이렇게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두 번째 히든 레이어의 식이 이 x에 대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지죠. 이와 같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을 때에는 히든 레이어가 두 개든 뭐 세 개든 뭐 n 개이든 이 식을 이용을 하면은 식을 계산을 해주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냥 마치 그냥 히든 레이어 한 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성형 콤비네이션으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액티베이션이 없으면 그러면은 이 계속해서 우리가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내주는 이 시리즈가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이제 x에 대한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내어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이제 리니어 모델이다. x에 대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내시고 거기에다가 이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에서만 이제 펑션을 하나 더 입히는 그런 리니어 모델이 된다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리니어 모델이 되면 우리가 이 앞서서 이제 얘기했던 이 뉴럴 네트워크의 장점, 즉 이제 굉장히 복잡한 함수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장점이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노드를 계산을 할 때 액티베이션 펑션을 입혀 주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액티베이션 펑션이 리니어한 펑션인 경우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액티베이션이 없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항상 꼭 각 노드마다는 넌 리니어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뉴럴 네트워크가 복잡한 함수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으로는 어떠한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함수가 있습니다. 히든 레이어에 있는 노드들이 x에 대한 넌 리니어한 형태의 아웃풋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다음과 같은 함수들을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대표적인 액티베이션 펑션이 렐루 함수, 오른쪽의 식과 같은 렐루 함수이고요. 그리고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입니다. 예전에 시그모이드 함수도 이 히든 레이어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제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은데요. 이 빨간색 점선과 같이 x는 0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작으면은 0이 되고 x가 0보다 크면은 해당 값 그대로를 리턴을 하는 이 함수가 렐루 함수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x가 0에서 0이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마이너스 1로 그리고 플러스 무한대일 때 플러스 1로 가는 이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삼각함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히든 레이어를 살펴봤으니까 다음으로 아웃풋 레이어에서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웃풋 레이어에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MLP가 이 뉴럴 네트워크가 내뱉고자 하는 그 최종 결과값, 즉 y 햇을 리턴 해주는 노드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웃풋 레이어 바로 직전에 있는 히든 레이어의 이 값들을 이 H 벡터로 나타내게 되면 이 아웃풋 노드에서 나오는 y 햇은 다음과 같이 이 H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어질 수 있을 텐데요. 왜냐면은 이 아웃풋 노드의 인풋으로 이 마지막 레이어에서 계산되는 이 H가 들어오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 이 함수 f, l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이 모델의 목적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선은 이제 앞에서처럼 여기 다 이렇게 웨이트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 노드들의 결과값에 이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먼저 다음과 같이 이 식을 써줄게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히든 노드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에다가 함수를 이제 입혀서 그걸 최종 결과값으로 보여줄 건데요. 이 G가 이 액티베이션 아웃풋 노드에서의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이 모델의 목적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델의 목적이란 무엇이냐면 이 모델이 이 회귀 분석, 리그레션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인가 아니면은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인가에 따라서 이 액티베이션 아웃풋의 액티베이션 펑션이 결정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없고요. 그냥 목적에 따라서 맞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주어야 되냐면요. 이 리그레션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리니어한 함수로 혹은 인풋 값 그대로 배출되는 i 함수로 둘 거예요. 마치 그냥 액티베이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 y 햇이 더블 트랜스포즈 h 플러스 b와 같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인 경우에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아웃풋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시그모이드 함수,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보았던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서 이 값에 입혀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인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서 두 가지 경우에는 아웃풋 레이어에 노드가 한 개 있어요. 마지막 이와 같이 이제 마지막 레이어에 노드를 한 개 두고 해당 노드의 결과값으로 우리가 예측값을 삼습니다. 그런데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아웃풋 레이어에 노드를 이 클래스의 수만큼 둘 거예요.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지막 히든 레이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웃풋 레이어라고 할 때 이 아웃풋 노드의 개수가 내가 지금 이 문제의 이 멀티 클래스의 수가 C라고 할 때 C개의 이 노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C개의 노드를 두고 각각의 노드마다
해당 노드에 대응하는 클래스의 probability를 아웃풋으로 두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 아웃풋을 이제 y hat 1, y hat 2, 땡땡땡 y hat i 그리고 y hat c라고 할 때 y hat i 얘가 해당 데이터 네, 그렇죠. 네, 해당 데이터가 클래스 i에 속할 확률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기 이렇게 있네요. 네, y가 해당 x에 대해서 y가 k일 확률이 각각의 이제 노드의 아웃풋으로 나오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YK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일단 먼저 그 기존에 있는 그 노드에서 히든 레이어에서의 결과값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일단 나타낸 후에 거기에다가 이제 아웃풋 액티베이션 펑션을 입힐 건데 그때 아웃풋 액티베이션 펑션은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소프트맥스 함수예요. 소프트맥스 함수는 이와 같이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든 클래스에 대한 y 햇의 서메이션이 1이 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소프트맥스 함수랑 시그모이드 함수랑 좀 유사한 점이 있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 클래스가 두 개일 때 소프트맥스 함수처럼 생각을 해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아웃풋 레이어에서 노드는 어떻게 결과값을 계산을 하는지 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 뉴럴 네트워크,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전체적인 구조와 그리고 각각의 레이어에서 어떠한 작업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연산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전체 결과값이 y 햇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었는지 살펴보았죠. 그래서 앞서서 앞서서 본 것과 같이 뉴럴 네트워크의 레이어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인풋 레이어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개의 히든 레이어를 지나서 이렇게 아웃풋 레이어까지 이렇게 도달할 때 이게 앞에서의 값을 통해서 그 다음 레이어의 값을 계산하고 이 값을 통해서 다음 레이어의 값을 계산을 하고 이 레이어를 통해서 다음 값을 계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도출해내요. 이렇게 앞에서부터 다음 레이어로 이 계산된 값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피드 포워드 앞으로 가는 뉴럴 네트워크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계산되는 것을 통해서 이 y 햇을 여러 개의 f들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 함수들은 이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 weight와 bias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weight와 bias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구해야 하느냐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할 때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할 때와 동일하게 이 모델을 구성을 했으니까 이제 옵티멀 파라미터를 구해주기만 하면 돼요. 이 옵티멀 파라미터의 이제 셋을 이제 세타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식은 이렇게 이 세타를 이용한 fx로 이루어질 텐데요. 여기서 이제 세타를 구해줘야겠죠.
이 세타를 구해주는 것은 앞에서 다른 모델에서 했던 것과 같이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것을 통해서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할 때 옵티말 파라미터는 이 오브젝티브 펑션, 이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세타로 구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그냥 구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쉬울 텐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웨이트랑 바이어스의 수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각각의 웨이트 그리고 각각의 바이어스에 대한 이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특히 히든 레이어의 개수가 커질수록, 크면 클수록 이 그레디언트 값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나타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이어들이 있을 때 여기에 파라미터들이 다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이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서 이 파라미터의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와 이 파라미터의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그리고 이 파라미터의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가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다른 과정을 통해서 구해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좋은 것은 이것의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이 뒷부분에 있는 파라미터의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해서 얘를 구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뒷단에 있는 파라미터의 그레디언트로부터 앞단에 있는 파라미터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줄 거예요. 체인 룰을 통해서.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것을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한번 들어본 사람이라면 모두 다 이게 들어봤을 거예요.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뒤에 있는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파라미터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것을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자면 너무 이제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것을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백프로파게이션이다 라고 부른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스 펑션을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것으로 옵티멀 파라미터,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구한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 아직 이 로스 펑션, 이 코스트 펑션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이제 코스트 펑션이 어떻게 나타나져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트 펑션은 이제 각각의 이 각각의 이제 원래 결과값과 그리고 예측값 사이에 차이, 그 두 개의 오류를 정의한 이 함수의 이 서메이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얘는 이제 분류 문제와 회귀 문제에 따라서 이 로스 값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과 같이 이제 리그레션인 경우에서는 이 스퀘어드 에러로 다음과 같이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옵티미제이션 오브젝티브 펑션이 리니어 리그레션과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와 같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을 해줍니다.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여러분들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봤을 때 보셨었죠? 그래서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을 해주면 이 오브젝티브 펑션, 이 로스 펑션이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동일하게 나타날 거예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식과 밑에 있는 식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마다 이렇게 마이너스 y, k, 로그, y, 해세, k를 이용을 해서 그것의 서메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마다 이 값을 구해서 그것의 더한 값으로 로스 함수를 삼아줍니다. 확장된 형태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로스 펑션까지 딱 지정을 해주고 나면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아키텍처 구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이 파라미터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한 그리고 백프로파게이션을 이용한 과정을 통해서 구해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훈련된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할 때 해줘야 되는 것은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주면은 이 모델 이 구조를 결정해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목적에 맞게 지정해주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구조를 이제 전체적인 이 NLP 모델을 결정을 해 놓고 나면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스 펑션도 또 목적에 맞게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정의해 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저가 작동해서 내가 원하는 파라미터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훈련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옵티마이저가 작동하게 하기 전에 먼저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정리를 해줘야 될 텐데요. 이때 어떤 것들을 신경을 써줘야 되냐면 먼저 인풋 레이어는 가장 처음에 이제 설정을 해주어야 되죠. 이때 그 노드의 개수를 변수의 개수에 맞게끔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바이너리인 베리어블이나 아니면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인 경우에는 하나의 노드만 두면 되는데요. 나의 변수가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인 경우에는 각각의 카테고리에 맞는 더미 베리어블을 만들어서 각각의 더미 베리어블마다 노드를 하나씩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K개의 밸류가 있는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의 경우에는 K개의 유닛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아웃풋 레이어가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때 이 아웃풋 레이어의 노드의 개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 그리고 리그레션인 경우에도 하나 두면 되고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인 경우에는 클래스 개수 C개의 아웃풋 유닛을 두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 히든 레이어의 개수나 아니면 각각의 히든 레이어에서의 몇 개의 히든 노드들이 들어갈지를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 히든 레이어의 개수나 이 노드의 개수가 이제 많을수록 모델이 더 잘 작동하고 그리고 복잡한 함수를 잘 만들 수 있겠지만 이제 너무 모델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오버피팅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 그냥 일반 MLP에서는 이 모델이 잘 훈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수는 이제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결정하는데 이 모델의 컴플렉시티에 따라서 이제 정확도나 아니면 훈련의 가능성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복잡한 함수들을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능한 함수들을 다 어프록시메이트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데이터가 컨티뉴어스한 경우에 굉장히 잘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델들과 달리 이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의 필요성이 조금 줄어들게 돼요. 다른 모델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와 그리고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게 모델의 성능을 굉장히 크게 좌우하게 되는데요. 이 MLP 그리고 또한 딥러닝과 같은 경우에는 이 히든 레이어의 개수나 노드의 개수처럼 모델 아키텍처에 관련된 부분을 설정하는 게 더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와 같은 과정은 조금 덜 중요하게 됩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이 네트워크가 커지게 되면은 오버피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또한 훈련에 드는 비용이 굉장히 크다 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데 용이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변수의 코에피션트를 통해서 어떤 변수가 더 중요한지 알 수 있잖아요.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것이 이제 바로 직관적으로 그렇게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단점, 그러니까 인터프리터빌리티가 그러니까 인터프리트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이제 모델에 구애받지 않는 그러한 다양한 인터프리테이션 혹은 익스플레이션 알고리즘들이 요즘에는 그래도 나오고 있는 편이어서 이 단점은 극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보았고요. 이로써 우리가 수업 첫 시간에 얘기했던 모든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알고리즘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